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모든 것을 뒤로하고 떠난다는 것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이것은 아프리카의 14명의 고아 아이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한 젊은 여성 세연의 이야기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에 직면한 그녀는 그들의 삶을 바꿀 힘을 찾았지만 그 여정은 희생 없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용기가 어떻게 삶을 영원히 바꾸었는지 보려면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댓글로 시청하는 곳을 알려주세요. 감동적인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려면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세연은 희망에 가득 찬 미소를 지으며 광주에 도착했지만 그녀를 맞이한 현실은 그녀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어두웠습니다. 그녀는 겨우 21살의 나이에 한 달 동안 대구에서의 삶을 떠나 자원봉사자로 일할 고아원에서 변화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녀의 가방에는 학용품, 옷, 그리고 그곳에서의 시간이 삶을 바꾸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확고한 신념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그곳에 발을 디딘 순간 무거운 분위기와 불신으로 가득 찬 공기가 그녀를 강타했다. 탁한 회색의 보육원 벽은 간신히 서 있었다. 그녀가 가장 먼저 눈치챈 것은 고요함이었다. 그녀는 웃음소리나 아이들이 노는 소란스러운 소리를 기대했지만 대신 낮은 중얼거림과 두려운 눈빛만 들렸다. 세연은 무관심한 표정의 나이든 원장을 따라 시설을 재빨리 둘러보았다. 그들이 걸어가는 동안 그녀의 눈은 그녀를 불안하게 만드는 작은 디테일을 포착했다. 바닥에 널려있는 찢어진 옷, 공허한 눈빛을 한 아이들, 그리고 그녀를 거의 맞이하지 않는 직원들. 곧 그녀는 상황이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그녀는 무언가가 몹시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아이들은 약속했던 하루 3끼를 먹지 못했고, 많은 아이들이 영양실조에 뚜렷한 징후를 보였다. 그들의 마른 몸과 움푹 들어간 눈은 세연이 무시할 수 없는 방치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녀는 몇몇 직원들에게 다가가려고 했지만 그녀의 질문은 항상 애매한 대답으로 이어졌다. 무언가가 맞지 않았다. 그때 그녀는 더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일부 자원봉사자와 직원들이 아이들의 안녕에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챘다. 그녀는 그들이 고가의 옷을 입고 고급 오토바이를 타고 고아원을 떠나는 것을 보았지만 어린아이들은 살아남는 데 필요한 필수품조차 간신히 가지고 있었다. 세연은 행동을 취하기로 결심했다. 어느 날 오후, 해가 지기 시작하고 무더위가 사라지자 그녀는 숨죽인 흐느낌 소리를 들었다. 그녀는 소리를 따라 고아원 뒤쪽에 있는 작은 방으로 갔다. 약간 반쯤 열린 문에는 가장 어린 아이 중 한 명이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는 조용히 울고 있었고 옷은 얼룩지고 더러웠다. 세연은 그를 놀라게 하고 싶지 않아서 천천히 다가갔다. 괜찮아. 그녀는 그의 옆에 무릎을 꿇고 속삭였다. 5살이 넘지 않았을 그 소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얼굴만 들어 올렸고 목과 팔에는 단순한 넘어짐으로 생긴 멍이 보이지 않았다. 세연은 분노와 공포가 뒤섞인 감정이 그녀 안에서 치솟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지만 학대가 얼마나 심각한지 상상하지 못했다.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그날 밤, 그녀는 스스로 조사하기로 결심했다. 나머지 직원들이 각자의 방으로 돌아갔을 때 세연은 원장실로 향했다. 자물쇠는 간단했고 그녀는 약간의 독창성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그녀가 파일에서 발견한 것은 그녀의 숨을 먹게 했다.
허위 보고서, 기부금과 일치하지 않는 송금, 시설 개선을 약속하는 편지는 도착하지 않았다. 직원들은 도둑질을 했고, 직접적인 피해자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아이들이었다. 그녀가 책을 읽으면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값비싼 옷, 오토바이, 무관심. 모든 것이 처벌받지 않고 운영되는 부패 네트워크를 가리켰습니다. 세연은 사무실을 나갔지만 그녀의 마음은 방금 발견한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고아원의 어두운 복도를 걸으며 가슴에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침묵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 시스템에 맞서면 위험에 처할 것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의 슬픈 눈, 멍, 그리고 다른 많은 사람들의 창백한 피부에 대한 기억이 그녀를 행동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다음 날, 그녀는 고아원에 더 오래 있었던 자원봉사자 중 한 명과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30대 남자인 지우는 내성적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세연은 그가 아이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가 아이들을 대하는 방식에는 그녀가 그를 신뢰하게 만드는 친절함이 있었습니다. 지훈, 그들이 혼자 있을 때 그녀는 불렀습니다. 당신과 이야기해야 해요. 중요한 일이야. 지훈은 그녀를 조심스럽게 바라보았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호기심 어린 눈에서 멀리 떨어진 보육원의 한적한 구역으로 갔다. 세연은 그에게 자신이 발견한 것을 말했고, 그가 그녀가 믿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가 되기를 바랐다. 여기서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알아요. 세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이들에게서 보여요. 그들이 사는 방식, 눈에서 보여요. 그들이 기부금을 훔치고 있다는 증거를 찾았어요. 뭔가 해야 해요. 지우는 몇 초 동안 그녀를 조용히 바라보다가 한숨을 쉬었다. 세연, 난 여기 오래 있었어. 그는 말을 시작했다. 그리고 내가 본 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야. 이건 내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깊은 문제야. 당국이 개입했어. 이 아이들을 보호해야 할 사람들이 바로 그들을 착취하고 있는 거야. 세연은 무력감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지만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는 것도 알았다. 그녀는 갈림길에 섰다. 행동할 것인가, 도망칠 것인가. 그녀는 자신이 많은 것을 걸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자신과 함께 살 수 없을 것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세연은 현실이 예상보다 더 강해졌을 때조차도 그 아이들을 버릴 수 없었습니다. 광주에 도착한 지 5년이 지났고 그녀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대구에서 밝은 학업적 미래를 꿈꾸던 젊은 여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사명은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로 바뀌었습니다. 무엇이? 자원봉사 경험으로 시작된 것이 시스템에 잊혀진 어린아이들의 생존을 위한 일상적인 투쟁으로 발전했습니다. 수많은 불만이 접수된 후 보육원이 마침내 문을 닫았을 때 많은 사람들은 세연이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 아이들이 거리로 버려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보육원의 폐쇄는 이전보다 더 큰 새로운 도전을 가져왔습니다. 그녀가 수년간 돌보았던 아이들 중 9명은 갈 곳이 없이 남겨졌습니다. 세연은 자신이 행동하지 않으면 그들의 삶이 비참함과 학대에 휘말릴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세연은 그 어린아이들의 절망적인 얼굴을 본 후 자신의 삶의 방향을 영원히 바꿀 결정을 내린 것은 비오는 밤이었다. 가자, 그녀는 거의 속삭이듯 부드럽게 말했다.
그러나 그녀는 전에 느껴본 적이 없는 결의로 말했다. 등에 걸친 옷과 몇 가지 개인 소지품 외에는 아무것도 없이 그녀는 아이들을 도시 외곽에 있는 작은 임대주택으로 데려갔다. 그녀에게 간신히 작을 만큼 작은 그 집은 버려진 아이들의 피난처가 되었다. 9명의 작은 몸이 간신히 충분해 보이는 공간을 공유했지만 세연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돌아갈 수 없었다. 그녀가 그들을 돌보지 않는다면 아무도 돌보지 않을 것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의심과 비난이 곧 도착했다. 그녀의 친구들, 그녀가 여전히 한국에 두고 있는 친구들은 그녀의 결정을 이해하지 못했다. 한때 지지적이었던 전화는 걱정과 비난으로 가득 찼다. 세연아,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알아. 그녀의 친구 연우는 대구에서 영상통화를 하면서 말했다. 내가 그 모든 아이들을 혼자 돌볼 수는 없어. 돈이 다 떨어지면 뭘 할 거야? 내 인생, 내 계획은 어떻게? 이건 지속 가능하지 않아. 세연은 지친 얼굴로 조용히 경청했다. 그녀는 연우가 여러 면에서 옳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후회할 여지가 없었다. 그 아이들 중 한 명이 그녀를 감사한 마음으로 바라볼 때마다, 그들이 밤에 평화롭게 잠드는 것을 볼 때마다 그녀는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자신이 올바른 결정을 내렸다는 것을 알았다. 모르겠어, 연우. 그녀는 마침내 한숨을 쉬며 대답했다.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아는 것은 그들을 떠날 수 없다는 거야.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생각하면 말이야.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도 하지 않을 거야. 며칠이 몇 주가 되었고, 몇 주가 몇 달이 되었다. 세연의 삶은 지치게 하는 일상이 되었다. 그녀는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 아이들을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한 다음, 하루 종일 아이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찾는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했다. 자원은 부족했다. 한 끼를 먹을 만큼도 모자라는 날도 있었지만 세연은 결코 패배하지 않았다. 그녀는 임시 일자리를 찾고 기부금으로 받은 빈약한 수입과 남은 개인 저축금을 어떻게든 해결했다. 그녀는 때때로 배고픈 채로 잠자리에 들었지만 그녀를 가장 걱정시킨 것은 그 아이들의 불확실한 미래였다. 비난은 그치지 않았다. 어떤 이웃들은 그녀의 등 뒤에서 그녀를 무모하다고 험담했다. 다른 사람들은 그녀가 자신의 책임이 아닌 책임을 지고 있다고 말했다. 마을 상점에서 그녀가 자신에게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과 논쟁하는 소리가 한 번 이상 들렸다. 그건 내 일이 아니야, 세연아. 식료품점 줄을 서서 기다리는 동안 한 여성이 말했다. 어깨에 세상의 무게를 짊어질 수는 없어. 그 아이들은 내 아이들이 아니야. 세연은 이를 악물고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표정으로 그 여자를 바라보았다. 내 아이들이 아니라면 누구 아이들이지? 그녀는 목소리의 떨림을 참을 수 없어 대답했다. 다른 사람은 그들을 돌보지 않을 거야. 세연의 말이 상점에 울려 퍼졌다. 그 후로 아무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녀는 돌아서서 그녀가 가진 몇 가지 물건을 지불했고 그녀의 심장은 쿵쾅거렸다. 그녀는 이 일에 혼자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녀는 또한 후회하지 않을 결정을 내렸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가장 큰 도전은 돈이나 비판이 아니라 세연이 과소평가한 감정적 피해였다. 그녀가 그 아이들을 돌보는데 짊어져야 할 무게는 엄청났다. 그들 각자는 보이지 않는 흉터를 가지고 있었고 방치와 학대로 인한 깊은 상처였다. 그녀는 그들을 위해 강해지려고 노력했지만
그녀는 문을 닫은 채 작은 방에 앉아 조용히 울던 밤들이 있었다. 그 순간 의심이 스며들었다. 그녀가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일까? 그녀는 정말로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그저 불가피한 일을 연장하고 있는 것일까? 하지만 매일 아침 아이들이 깨어나 그녀를 희망과 애정이 뒤섞인 표정으로 바라보면 의심은 사라졌다. 적어도 잠시 동안은. 그것은 그녀가 계속 나아갈 이유였고, 싸울 이유였다. 그녀는 그 길이 길고 어려울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노력하지 않으면 자신과 함께 살 수 없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세연은 많은 것을 희생했지만, 마음속으로는 그 희생이 가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미래는 불확실했지만, 오랜만에 그 아이들에게 기회가 생겼고, 세연은 그 기회가 사라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충동적이고 진심 어린 행동으로 시작된 것이 훨씬 더 큰 무언가로 성장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집에서 9명의 아이만 보호했던 세연은 자신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은 조직인 호프포 터마로를 설립했습니다. 그녀는 큰 기대나 상당한 기부금 없이 사회가 버린 아이들의 삶에 변화를 줄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으로 이를 이루었습니다. 한국에서 자선단체로 등록된 이 조직을 통해 세연은 자신의 일을 계속하는 데 절실히 필요한 도움을 얻을 방법을 찾았습니다. 조직의 이름은 상징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세연이 그 어린아이들에게 주고 싶었던 것, 즉 내일에 대한 희망을 정확히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길이 어려웠지만 그녀가 내딛는 모든 걸음이 그녀를 목표에 더 가까이 데려다 주었습니다. 교육과 사랑, 세연은 광주 거리를 자주 걸으며 세상에서 잊혀진 아이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황량한 거리의 모퉁이에서나 임시 지붕 아래에서 본 모든 얼굴은 그녀를 슬픔과 결의가 뒤섞인 감정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그녀는 그들을 모두 구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녀가 구한 아이 한 명 한 명은 비참한 운명에 처한 삶이 한 명 줄어드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도시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 중 한 곳을 걷던 세연은 임시 모닥불 주위에 모인 아이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의 옷은 해진 상태였고 얇고 더러운 몸은 심각한 영양실조의 징후를 보였습니다. 그들 중에는 특히 그녀의 관심을 끄는 아이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어리둥절해 보였고 마치 이미 구원받을 희망을 포기한 듯했다. 세연은 그를 놀라게 하고 싶지 않아 천천히 다가갔다. 안녕, 그녀는 부드럽게 말하며 그의 키에 무릎을 꿇었다. 이름이 뭐니? 그 소녀는 처음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눈꼬로 그녀를 바라보았을 뿐 마치 어른들이 그에게 더 많은 문제를 가져다 주는데 익숙해진 듯 불신하는 표정이었다. 두려워할 필요 없어, 세연이 덧붙였다. 제 이름은 세연이에요. 저는 당신과 같은 아이들을 돕기 위해 일해요. 그 소녀는 마침내 고개를 들었고 그의 어두운 눈은 고통과 혼란이 뒤섞인 듯했다. 그가 말을 하기까지 몇 분이 걸렸지만 말을 했을 때 그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제 이름은 테오예요. 그가 말했다. 테오, 세연이 미소를 지으며 반복했다. 좋은 이름이네요. 혼자세요. 그 소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세연은 테오가 희망을 잃은 아이 중 하나라는 것을 즉시 알았고 누구도 자신을 진정으로 도울 수 있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나랑 같이 갈래?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내가 너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다 줄게. 너는 먹을 것도 걱정할 필요도 없고 거리에서 자는 것도 걱정할 필요도 없을 거야.
태호는 망설였습니다. 그는 다른 아이들을 바라보고 다시 세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도움을 요청하는 듯했지만 그의 몸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결정할 필요는 없어. 그녀가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마음을 바꾸면 내가 여기 있을 거야. 세연은 일어나 걸어갔습니다. 그를 강요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틀 후, 태호가 세연의 집 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먼지로 뒤덮였고 눈은 눈물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침묵 속에서 그녀를 바라보았고, 그 순간 세연은 그가 자신을 믿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그를 자신의 자식처럼 받아들였고, 태호는 조금씩 활력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유일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후 몇 년 동안 세연은 비슷한 상황에 처한 아이들을 계속 찾았고, 그들 중 많은 아이들이 하루를 더 버틸 수 있는 가능성 없이 거리를 헤매고 있었습니다. 호프포 토마로는 그 아이들에게 희망의 등대가 되었습니다. 세연의 집은 점점 더 채워졌고, 공간은 제한적이었지만 그녀는 항상 아이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14명의 아이들의 법적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그중 5명은 미래에 대한 지원이나 가능성이 없는 가슴 아픈 상황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세연의 삶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내일 새로운 도전이 찾아왔습니다. 조직을 관리하는 것부터 많은 아이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교육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것까지. 지쳐서 견딜 수 없는 밤이 있었고, 그녀는 계속할 수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작은 얼굴들을 볼 때마다, 그들의 표정이 감사와 희망으로 가득 찬 것을 볼 때마다 계속 나아갈 힘을 찾았습니다. 가장 어려운 순간 중 하나는 소녀 중 한 명인 지원이 중병에 걸렸을 때였습니다. 세연은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것을 느끼며 그녀를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데려갔지만 의사들은 별로 희망이 없었다. 지원은 거리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그녀를 약화시킨 감염과 싸울 만큼 몸이 강하지 않았다.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을 할 거야. 의사가 그녀의 눈을 마주치지 않고 말했다. 하지만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세연은 그 말을 듣고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지원의 침대 옆에 앉아 그녀의 작은 손을 잡고 너무 늦지 않았으면 하고 조용히 기도했다. 그 후의 날들은 고통스러웠고 작은 호전 하나하나가 승리였고 모든 좌절은 그녀를 두려움으로 채웠다. 하지만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지원은 살아남았다. 그녀의 회복은 느렸지만 세연은 날이 갈수록 안도감과 감사함을 느꼈다. 그 일은 그 아이들의 삶이 얼마나 연약한지, 그리고 그들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그녀에게 얼마나 많이 의존하고 있는지를 고통스럽게 일깨워주는 일이었다.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세연은 계속 나아갔다. 그녀는 자신의 사명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녀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녀가 구한 아이들이 그녀를 필요로 했고 그녀는 그들을 위해 모든 것을 기꺼이 바쳤습니다. 호프포 토마로는 조직 그 이상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가족이었습니다. 세연이 희생, 사랑, 그리고 확고한 결의로 세운 가족이었습니다. 세연의 집의 분위기는 평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사랑과 헌신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지호는 각 아이들이 지닌 과거의 유령에 의해 괴롭힘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지닌 보이지 않는 상처, 그들의 트라우마와 고통의 산물들은 때때로 공기를 오염시켜 세연이 최대한 조심스럽게 관리하려고 노력한 긴장감을 조성하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상처가 너무 깊어 치유할 수 없는 순간들이 있었고, 혜원의 사건은 가장 어려운 사건 중 하나였습니다. 혜원은 겨우 10살이었을 때 지역 갱단에 의해 어머니가 잔혹하게 살해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몇 년 전에 실종되었고, 그녀는 거리에서 표류하게 되었고, 살아남는 것만이 그녀의 유일한 목표였습니다. 세연이 그녀를 발견했을 때, 그 소녀는 두려움으로 가득 찬 눈과 어른에 대한 뚜렷한 불신으로 어떤 아이도 되어야 할 모습의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어떻게 느껴야 할지 모른 채 세연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다시 안전해졌지만 처음 몇 달은 진정한 전쟁터였습니다. 혜원은 누구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한밤중에 비명을 지르며 깨어나 땀에 젖고 꿈에서 어머니가 죽는 모습을 다시 보았습니다. 낮에는 그녀의 행동이 공격적이었고, 특히 다른 아이들에게 그랬습니다. 그녀는 마치 항상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고 언제든지 다칠 것을 예상하는 듯이 소리치고 밀치며 그들에게 덤볐습니다. 세연은 온 인내심과 이해심을 다해 그녀에게 다가가려고 했지만, 혜원은 계속해서 더 높은 장벽을 쌓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혜원과 다른 아이 사이에 특히 긴장된 말다툼이 있은 후, 세연은 그녀를 옆으로 데려가서 이야기하려고 했습니다. 혜원, 그녀가 무릎을 꿇고 그녀의 높이에 맞춰 말을 시작했다. 당신이 무서워하는 건 알아. 당신이 어린애가 겪어서는 안 될 일을 겪었다는 건 알지만 내가 당신을 도울게. 여기서는 아무도 당신을 다치게 하지 못할 거야. 혜원은 분노와 고통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작은 주먹은 꽉 쥐어져 있었고 흘리지 않은 눈물로 가득 찬 그녀의 눈은 억제된 분노로 반짝였다. 당신은 아무것도 몰라. 혜원이 소리치며 뒤로 물러섰다. 당신은 나를 도울 수 없어. 아무도. 그 말은 그들이 있는 작은 마당에 울려 퍼졌다. 세연은 목이 메아리 쳤지만 혜원이 자신을 믿도록 강요할 수는 없다는 걸 알았다. 그녀는 그저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었고 그 집이 안전한 곳이라는 걸 보여주었다. 비록 그 소녀가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더라도 말이다. 혜원의 신뢰를 얻는 과정은 느리고 고통스러웠다. 세연은 매일 밤 그 소녀의 비명 소리에 깨어나 그녀가 악몽에 몸부림치는 동안 그녀를 달래기 위해 그녀의 방으로 달려갔다. 혜원을 위로한 후 세연은 자기 침대로 돌아와서 깨어있는 채로 누워서 그 아이들이 짊어진 감정적 무게를 감당할 준비가 되었는지 궁금해했다. 그녀는 무력감을 느꼈고 최선을 다해도 결코 충분하지 않은 것 같다. 어느 날 상황은 결정적인 지점에 도달했다. 혜원은 어린아이 중 한 명과 작은 말다툼을 한 후 통제할 수 없는 분노를 터뜨렸다. 그녀는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몇 안 되는 장난감 중 하나를 벽에 던지고 통제할 수 없이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다. 세연은 그녀가 바닥에 앉아 분노와 절망이 뒤섞인 채 흐느끼고 있는 것을 보았다. 나가. 세연이 다가오자 혜원이 비명을 질렀다. 여기 있고 싶지 않아. 세연은 그녀 앞에 무릎을 꿇고 차분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하지만 속으로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다. 혜원, 널 두고 가지 않을 거야. 내가 몇 번이나 가라고 해도 가지 않을 거야.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약속할게. 혜원은 비명을 지르는 것을 멈췄지만 여전히 눈물에 젖어 있었다. 조금씩 그녀의 흐느낌이 누그러졌고 집에 도착한 이후 처음으로 세연이 그녀를 안아주도록 했다. 작은 몸짓이었지만 세연에게는 엄청난 돌파구였다. 혜원은 도착한 이후로 누구도 그녀에게 다가오지 못하게 했고 여전히 두려웠지만 그날 오후 세연의 위로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잠깐이기는 했지만 그 후 몇 주는 계속 힘들었지만 그 작은 몸짓이 치유를 향한 첫걸음이었습니다. 세연은 그것이 빠르고 쉬운 과정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혜원은 세상이 그녀에게 최악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하더라도 어린 시절을 되찾고 다시 안전함을 느낄 권리가 있었습니다. 집안의 다른 아이들도 혜원의 변화를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씩 그녀가 자신과 다른 사람들 사이에 쌓은 장벽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쉽지 않았고 좌절도 있었지만 그 소녀는 항상 멀리서 다른 사람들과 작은 놀이의 순간에 합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그럴 때마다 세연은 희망의 불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그 작은 진전이 아무리 사소해 보여도 혜원이 치유되기 시작했다는 신호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연은 책임감에 압도당하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데려온 각 아이들은 고통의 이야기를 가지고 왔고 혜원만이 외상적 사건을 경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적응하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침묵 속에서 자신의 슬픔에 직면했고 세연은 자신이 그들을 위해 충분히 하고 있는지 궁금했다. 외로움을 느끼는 순간에는 의심이 그녀를 삼켰지만 그녀는 아이들 앞에서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무너질 것 같은 기분이 들었을 때조차도 아이들을 위해 강해야 했다. 어느 날 오후, 세연이 저녁을 준비하는 동안 혜원은 조용히 주방으로 들어갔다. 아이들이 그런 순간에 가까이 오는 것은 드문 일이었다. 아이들은 보통 놀이나 집안일로 바쁘기 때문이다. 세연은 돌아서서 그녀가 거기에 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녀는 움직이지 않고 서서 그녀를 바라보았고 그녀의 표정은 잘 알 수 없었다. 뭔가 필요해, 혜원. 그녀는 태연하게 들리려고 애쓰며 물었다. 그 소녀는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갔지만 처음에는 말을 하지 않았다. 마침내 영원처럼 느껴지는 시간이 흐른 후 그녀는 중얼거렸다. 고맙구나. 나를 혼자 두지 않아서. 세연은 그녀 안에 무언가가 깨지고 동시에 치유되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혜원에게 다가가 그녀를 껴안았고 이번에는 그녀가 저항하지 않았다. 그 순간은 아직 다가올 폭풍 속에서 작은 승리였다. 세연은 혜원이 치유되는 길이 길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처음으로 그녀는 그들이 한 걸음씩이기는 하지만 진전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세연의 삶에 서연이 등장하면서 지우는 감정적 도전으로 가득 찬 새로운 단계의 시작을 알렸다. 세연이 데려온 다른 아이들과 달리 서연은 어린아이가 아니었다. 17세의 그녀는 너무나 큰 감정적 부담을 짊어지고 있어서 놓을 수 없을 것 같다. 서연이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견뎌냈다는 것은 분명했지만 집에서 보낸 첫 몇 달 동안 그녀는 과거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단호히 거부했다. 그녀가 자신 주위에 쌓은 벽은 뚫을 수 없었고 그녀의 침묵은 집안을 끊임없는 긴장으로 채웠다. 첫날부터 서연은 다른 아이들과 청소년들과의 접촉을 피했습니다. 그녀는 구석에 머물렀고 항상 혼자였으며 일상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유대감을 형성하고 게임이나 대화를 나누는 동안 서연은 마치 그들의 기쁨이 자신의 비참함을 더 강조하는 것처럼 거리를 두었습니다. 세연은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그녀를 바라보았고 그 청소년이 자신이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와 씨름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에게 다가가려는 모든 시도는 무관심이나 거부로 끝났습니다. 서연은 마치 어떤 친절한 행동이라도
더 많은 고통의 서곡이 될까봐 두려워하는 듯 항상 방어적인 듯 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세연은 그들 사이의 장벽을 깨기 위해 서연과 함께 앉기로 했습니다. 당신에게 말을 하라고 압력을 가하고 싶지만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이 일을 혼자 겪을 필요가 없습니다. 라야는 대답하지 않았고 몇 분 동안 그들 사이의 침묵이 뚜렷해졌습니다. 마침내 그 청소년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일어나서 그녀의 방으로 물러났습니다. 세연은 좌절감이 커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서현의 회복이 느린 과정일 거라는 걸 알았지만 그녀의 얼굴에 나타난 고통을 보고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이 그녀를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몇 달이 지났지만 서현의 행동은 변하지 않았다. 그녀의 물러섬은 다른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어린아이들 중 일부는 그녀의 조용하고 멀리 있는 존재가 위축되어 그녀에게 다가가는 것을 두려워했다. 하지만 세연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서연이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걸 알았다. 그녀가 요청하지 않았더라도 말이다. 하지만 어느 날 모든 것이 바뀌었다. 서연이 붕괴되면서 세연과 다른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다. 평소보다 집안이 조용한 일요일 오후였다. 서연은 언제나처럼 따로 마련된 마당에 있었고 몇몇 아이들은 근처에서 놀고 있었다. 갑자기 어린아이 중 한 명이 그녀의 존재를 모른 채 서연에게 너무 가까이 달려가 놀다가 우연히 그녀를 부딪혔다.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억눌린 감정의 폭발이었다. 나를 만지지 마. 서연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힘으로 소리쳤고 아이를 바닥에 쓰러뜨릴 만큼 세게 밀어붙였다. 비명 소리가 온 집안에 울려 퍼졌다. 세연은 마당으로 달려나가 분노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서연을 보았다. 10대 소녀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통제할 수 없이 흐느끼며 울었다. 다른 아이들은 얼어붙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세연은 서연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갑자기 움직이면 상황이 더 나빠질까봐 두려웠다. 서연, 제발 나를 봐. 그녀는 간청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떨렸다. 너 혼자가 아니야. 내가 여기 있어. 서연은 계속 울었고 세연은 더 가까이 다가가야 할지 몰랐다. 마침내 영원처럼 느껴지는 시간이 흐른 후 서연은 얼굴에서 손을 내리고 고통으로 가득 찬 눈을 드러냈다. 더는 참을 수 없어. 그녀는 속삭였다. 이걸 내 안에 두고 계속 살 수는 없어. 그 말은 앞으로 일어날 일의 첫 번째 징조였다. 세연은 무거운 마음으로 서연을 다른 아이들로부터 떼어내고 안으로 데려와서 팔에 안겨 울게 했다. 서연이 이렇게 취약한 모습을 보인 적은 처음이었다. 그때 서연이 흐느끼며 말을 시작했다. 보호소에서요. 그녀는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다. 그 남자 중 한 명,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 중 한 명이 제게 끔찍한 짓을 저질렀어요. 제가 말하면 더 다치게 할 거라고 말했어요. 세연은 서연이 하는 말마다 몸이 긴장되는 것을 느꼈다. 그 10대가 겪은 일에 대한 공포가 그녀를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감정으로 채웠다. 세연이 돌보는 아이들과 학대 상황에 처한 것은 처음이 아니었지만 서연의 말을 듣는 동안 느낀 고통은 달랐다. 이 어린 소녀는 세연이 어떻게 고칠 수 있는지 모르는 방식으로 망가졌다. 서연, 내 잘못이 아니야. 그녀는 그녀를 더 꼭 껴안으며 말했다. 내게 일어난 일은 내 잘못이 아니야. 그가 한 일은 잘못된 일이고, 내가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거야.
넌 혼자가 아니야. 서현의 회복을 향한 길은 길고 기복이 많았다. 세연은 혼자서는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트라우마를 전문으로 하는 지역 치료사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첫 번째 세션은 힘들었습니다. 서연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하기를 거부했지만 치료사의 지원과 세연이 집에서 유지하려고 노력한 안전한 환경 덕분에 조금씩 10대 소녀가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이 퇴보하는 듯 보이며 오랜 침묵과 고립에 빠지는 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연은 항상 인내심을 가지고 경청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결코 서연에게 압력을 가하지 않았고 그 과정이 서연의 속도에 맞춰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밤이 계속해서 가장 힘들었습니다. 서연은 자주 악몽을 꾸었고 보호소에서 겪었던 학대를 다시 겪었습니다. 세연은 몇 시간씩 침대 옆에 앉아 그녀가 각 에피소드가 끝날 때마다 진정되기를 기다렸습니다. 때때로 서연은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고 세연은 그녀를 꼭 껴안으며 그녀가 안전하다고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너를 다치게 할 수 없어. 세연은 서연이 믿기 어려울 말을 반복했다. 치료사는 서연과 함께 지치지 않고 일하며 그녀가 트라우마를 처리하고 고통에 대처할 방법을 찾도록 도왔다. 진전은 느렸지만 작은 승리는 모두 축하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서연은 다른 아이들과 더 많이 교류하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감정적 거리를 유지했다. 세연과의 관계도 변하기 시작했다. 서연은 더 이상 세연을 자신을 데려온 여성으로 보지 않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세연은 서연의 회복을 위한 길이 길겠지만 더 이상 완전히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함께 첫걸음을 내디뎠고 그 자체로 승리였다. 세연의 나날은 끝이 없어 보이는 책임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데려온 아이들을 돌보는 데 전적으로 헌신했지만 자신의 감정적 피로와도 싸웠다. 수년 동안 그녀는 아이들을 자신의 필요보다 우선시하며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바쳤지만 그 책임의 무게가 점점 더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육체적 피로는 분명했지만 그녀에게 진짜 영향을 미친 것은 정신적 스트레스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정말로 모든 것을 계속할 수 있을지, 무너지지 않고 모든 것을 견뎌낼 수 있을지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세연은 광주에 있는 집의 작은 주방에 앉아 차가운 차 한 잔을 손에 든 채 침묵 속의 밤을 보냈습니다. 의지할 사람도, 그녀가 어깨에 짊어진 짐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때때로 아이들이 잠자리에 든 후, 그녀는 방의 고립 속에서 울었습니다. 그녀는 약해서 울지 않았지만 그녀를 질식시키는 억압된 감정을 풀어내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고립은 그녀가 아이들을 돕기 위해 광주에 머물기로 결정한 이후로 계속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에 있는 그녀의 친구와 가족이 그녀를 지원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지원은 걱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친구들에게서 받는 전화는 점점 줄어들었고 누군가가 그녀에게 연락을 하더라도 그것은 그녀의 결정에 의문을 제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세연아, 잠깐이라도 너 자신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니? 그녀의 어머니는 그들이 조율할 수 있었던 몇 안 되는 화상 통화 중 하나에서 한 번 말한 적이 있다. 너는 이렇게 영원히 계속할 수 없어. 너무 지치고 있어. 세연은 침묵 속에 귀를 기울이며 얼굴에 긴장된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깊은 곳에서는 그녀의 어머니가 옳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또한 자신에게 의지하는 아이들을 그냥 버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가 아이들을 보호하지 않는다면 누가 그들을 돌볼 것인가?
그녀가 수건을 던지기로 결정한다면 누가 그들을 돌볼 것인가? 그녀는 그것에 대해 생각할 때마다 죄책감에 사로잡혔고 벗어날 수 없는 순환에 갇혔다. 내일을 위한 희망, 조직을 관리하고 아이들을 돌보는 것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졌다. 자금은 항상 부족했고 세연은 돈을 모으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지만 수요가 항상 사용 가능한 자원을 능가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녀는 1년 중 9개월 동안 광주의 아이들과 함께 살면서 아이들의 복지를 돌보고 그들이 교육을 받고 절실히 필요로 하는 정서적 지원을 받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3개월 동안 그녀는 대구로 돌아가 자선 행사를 통해 기금을 모았습니다. 그 3개월은 안도감과 부담이 동시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국에 있는 동안 광주의 혼란에서 마음을 비울 수 있었지만 자선 행사 동안 내년을 위해 충분한 돈을 모아야 한다는 압박감이 그녀를 사로잡았습니다. 한국에서 세연은 그녀의 일을 존경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삶이 진정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대부분 사업가와 부유한 가정인 기부자들은 그녀의 헌신을 칭찬했지만 세연은 불이 꺼지고 테이블이 치워지자마자 그녀는 다시 혼자가 되어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현실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느 날 밤, 그러한 행사 중 하나가 끝난 후 세연은 대구에 있는 그녀의 작은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성공적이었지만 안도감을 느끼기는커녕 공허함에 압도당했다. 그녀는 소파에 주저앉아 천장을 응시하며 피로의 물결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다. 모든 것을 떠받쳐야 한다는 끊임없는 압박감, 수많은 아이들을 부양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그녀를 짓밟았다. 그날 밤, 그녀는 그 어느 때보다도 무너질 것 같은 기분이었다. 그녀는 무언가를 바꿔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다. 정신적 스트레스는 사소한 세부 사항에서 나타났다. 그녀는 중요한 것을 잊었고 아이들에 대한 그녀의 인내심은 때때로 그녀가 인정하고 싶어하는 것보다 더 빨리 닳았고 끊임없는 재정적 걱정 때문에 몇 시간 동안 깨어 있었다. 항상 강하고 단호했던 세연은 이제 갈림길에 서게 되었다. 자신을 돌볼 수조차 없다면 어떻게 전진할 수 있을까? 어느 날 아침, 특히 힘든 밤을 보낸 후, 세연은 도움을 구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더 이상 그녀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무시할 수 없었다. 그래서 대구에 머무는 동안 그녀는 친한 친구가 추천한 치료사에게 연락했다. 세연은 처음에는 주저했지만 자신을 판단하지 않고 자신이 짊어진 무게를 감당하도록 도와줄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어야 할 시점에 도달했다고 느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인정하기 쉽지 않아요. 세연은 첫 번째 세션에서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통제력을 잃어가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아이들을 사랑하지만 이렇게 계속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치료사는 주위에 깊게 경청하며 그녀가 오랫동안 억눌렀던 모든 것을 표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세연은 실패에 대한 끊임없는 두려움, 자신에게 의지하는 아이들에게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외로운 밤, 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압박감, 자신이 선택했지만 때때로 자신에게는 너무 벅찬 삶에 갇힌 느낌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치료사는 압도당하는 건 정상적인 일이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큰 책임을 맡았고 어느 순간 지쳐버릴 수도 있다는 건 이해할 만합니다. 중요한 건 모든 걸 혼자 할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도움을 요청하는 건 괜찮아요. 그 말은 세연에게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녀는 도움을 요청하는데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항상 강했고
모든 걸 해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지원을 구하지 않고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세션에서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더 잘 조절하고 바쁜 삶 속에서 작은 순간이라도 자신을 위한 순간을 만들어내는 법을 배웠습니다. 대구에서 보낸 3개월은 그녀에게 재충전의 시간을 주었지만 세연은 광주에서 진짜 도전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돌아왔을 때 그녀는 앞으로의 어려움에 맞서기 위해 조금 더 준비가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투쟁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제 그녀는 자신에게 깊은 영향을 미친 피로에 대처할 도구를 갖게 되었습니다. 광주의 집은 그녀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아이들은 언제나처럼 그녀를 맞이하기 위해 달려왔고 세연은 안도감과 두려움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들과 함께할 수 있다는 안도감과 번아웃의 악순환에 다시 빠질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세연이 압박감에 시달리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비록 자신이 호프포 터마로의 심장이기는 하지만 혼자서 모든 짐을 짊어질 수는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새로운 관점으로 그녀는 길이 어렵더라도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세연은 오랜 세월에 걸쳐 그녀의 집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더 나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었던 아이들의 존재를 변화시키는데 자신의 삶을 바쳤습니다. 이 어린아이들의 삶은 거리와 고아원 사이에서 끊임없이 투쟁하는 것이었고 교육이나 생존 그 이상의 것을 상상할 수 있도록 돕는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세연의 집에 온 이후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각 아이는 고통, 버림받음, 상실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세연이 그들이 긍정적인 무언가로 전환하도록 돕는 놀라운 힘도 가지고 왔습니다. 세연의 집은 단순한 보호소 그 이상이 되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인생에서 처음으로 안전함을 느끼고 더 큰 것을 꿈꿀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세연은 그들에게 음식과 보호소 그 이상을 제공했습니다. 그녀는 더 나은 삶, 즉 교육과 가장 중요한 두 번째 기회의 가능성을 제공했습니다. 승우는 세연이 거리에서 혼자 헤매는 것을 처음 발견한 아이 중 한 명이었습니다. 한겨울이었고 어린 소녀는 낡은 티셔츠를 거의 입지 않았습니다. 추위가 그의 피부를 찔렀지만 그를 진정으로 디더이언스테이티드한 것은 그의 어머니의 죽음 이후의 압도적인 외로움이었습니다. 세연이 그를 발견했을 때 그는 겨우 9살이었고 추위와 두려움에 떨며 한마디도 할 수 없었다. 처음에는 그의 어머니가 몇 달 전에 돌아가셨고 그 이후로 승우는 거리를 돌아다니며 최선을 다해 살아남았다. 세연의 집에 도착했을 때 승우는 아무에게도 말을 걸지 않았다. 그의 물러섬은 심각했고 세연은 그의 신뢰를 얻는 길이 길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세연의 인내심과 보살핌 덕분에 승우는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조금씩 그는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지만 처음에는 따라잡기가 힘들었다. 그는 전에 정식 교육을 받은 적이 없었고 다른 아이들을 따라잡는 것도 어려웠다. 그러나 세연은 그를 지원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고 수시간 동안 그의 숙제를 도와주고 그가 이해하지 못하는 교훈을 설명해 주었다. 승우는 인생에서 처음으로 자신을 믿기 시작했다. 오늘날 몇 년 후 승우는 학교에 다닐 뿐만 아니라 반에서 가장 우수한 학생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그는 학년에서 상위 20위 안에 들었습니다. 교육 구조 없이 시작한 사람에게는 놀라운 업적입니다. 세연은 학부모 교사 회의에 참석하고 교사들이 승우가 얼마나 뛰어난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을 때마다 그에게 깊은 자부심을 느낍니다.
그녀의 마음은 감사함으로 가득 찹니다. 그는 인내와 지원이 무엇을 이룰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살아있는 예입니다. 하지만 스물은 세연의 집에서 변화를 이룬 유일한 사례가 아니었습니다. 세연이 더욱 디더이언스테이티드한 상황에서 발견한 소년 동현도 그의 삶을 완전히 바꿔 놓았습니다. 동현은 세연이 쓰레기 매립지에서 그를 발견했을 때 11살이었습니다. 그는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았고 그의 마른 몸은 그가 오랫동안 겪었던 배고픔의 증거였습니다. 그의 눈은 텅 비어 있었고 빛이 없었으며 마치 그가 이미 그 비참함에서 벗어날 희망을 포기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동현의 길은 힘들었습니다. 세연의 집에 도착했을 때 그는 거의 말을 하지 못했다. 그는 육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약했지만 점차 세연이 만든 따뜻하고 안전한 환경에 적응하기 시작했다. 세연조차도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것은 동현이 그 후 몇 년 동안 개발할 놀라운 재능이었다. 어느 날, 다른 아이들이 뒷마당에서 축구를 하는 동안 동현은 처음에는 구경만 했지만 합류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공을 만지자마자 무언가가 바뀌었습니다. 연약한 외모에도 불구하고 동현은 축구에 타고난 재능이 있었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빠르고 민첩했고 공을 정확하게 다루는 그의 모습은 오랫동안 축구를 해온 다른 아이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을 감동시켰습니다. 세연은 이 재능을 즉시 알아챘고 축구에 대해 많이 알지 못했지만 동현이 이를 개발할 방법을 찾기로 했습니다. 지역 코치들과 이야기를 나눈 후 동현은 청소년 팀에 합격했고 그의 기술은 금세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이름은 도시의 코치들 사이에서 떠돌기 시작했고 결국 명문 축구 아카데미에 합격했습니다. 동현에게 이 업적은 기념비적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거리에서 살던 사람이 자신의 열정을 추구할 수 있는 아카데미에 합격하는 것은 그가 결코 가능하다고 믿지 못했던 꿈이었습니다. 세연은 그녀로서 더 자랑스러울 수 없었습니다. 무력감을 느끼며 집에 돌아온 아이가 싸울 이유를 찾은 것을 보는 것 자체가 보람이었습니다. 동현과 승우의 경우는 특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연의 집에서 다른 아이들도 상당한 진전을 보였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예술에 대한 열정을 발견했고, 어떤 아이들은 과학이나 음악에 대한 열정을 발견했습니다. 한때 운명적인 미래처럼 보였던 것이 이제 가능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세연은 처음에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성취했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이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번창하는 가정을 만들었습니다. 수년에 걸쳐 세연은 자신의 사명에 확고부동했습니다. 의심과 지치는 순간도 있었지만 그녀는 이 아이들의 진전을 목격할 때마다 자신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일은 힘들었고 밤은 여전히 길었고 도전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들의 미소, 작은 성취 하나하나가 그녀를 계속할 수 있는 충분한 에너지로 채웠습니다. 세연에게 이것들은 단순한 고립된 성공 사례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절박한 상황에서도 사랑, 인내, 지원이 있다면 어떤 아이든 삶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녀는 14명의 생명을 구했고 그 하나하나가 그녀의 지칠 줄 모르는 헌신의 증거였다. 세연의 인생에서 가장 극적인 사례 중 하나는 그녀가 극도로 어려운 환경에서 만난 소년 건우의 경우였다. 건우는 2살 때 고아가 되었고 그 이후로 그의 삶은 버림받음, 폭력, 비참함의 끝없는 순환이었다. 그의 어린 시절 대부분은 거리에서 보냈고 세상에서 혼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기도 전에 그를 흡수한 갱단에 휩싸였다.
그는 또한 방치와 학대가 일상이었던 고아원에서 시간을 보냈다. 세연이 그를 처음 발견한 곳은 바로 그런 곳 중 하나였다. 세연이 건우를 만났을 때 그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어둡고 공허했는데 마치 너무 어린 나이에 이미 인생의 최악의 상황을 본 사람 같았다. 14세가 되자 건우는 많은 어른들이 견딜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트라우마를 경험했다. 그는 내성적이고 거리를 둔 사람이 되었고 아무도 그에게 신뢰할 이유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건우는 규칙이나 가족 구조에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규범을 따르기를 꺼렸고 세연은 여러 번 그의 반항심을 다루어야 했습니다. 그는 밤에 집에서 몰래 빠져나와 몇 시간 후에 돌아왔고 항상 집안일에 관여하는 것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세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 강인한 모습 뒤에 삶이 바뀔 수 있다는 믿음의 이유만 있으면 되는 망가진 아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건우는 천천히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세연은 그 소년이 겉으로는 무적처럼 보이지만 그를 자기 파괴로 몰아넣는 깊은 슬픔을 안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연이 건우를 지역 복싱 체육관에 등록하기로 결정한 것은 가장 큰 갈등의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그녀는 아마도 그의 에너지와 좌절을 긍정적인 것으로 전환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권투는 건우에게 탈출구가 되었고 수년간의 고통으로 인해 쌓인 모든 분노를 풀어내는 방법이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건우는 권투에 타고난 재능을 보였습니다. 그는 체육관에서 가장 뛰어난 젊은 권투 선수 중 한 명이 되었고 힘과 민첩성으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권투는 신체적 재능보다 더 중요한 것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규율과 목적의식입니다. 그가 링에서 던지는 모든 펀치는 고통을 뒤로하고 그를 약화시키기보다는 강화시키는 무언가로 바꾸는 방법이었습니다. 집에서 존중심을 가지고 규칙을 따르고 다른 아이들과 더 많이 교류했습니다. 권투는 건우의 삶의 새로운 측면을 일깨웠을 뿐만 아니라 세연의 집에서 음악에 대한 사랑을 발견했습니다. 세연은 요리하거나 청소할 때 종종 음악을 연주했고 그런 오후 중 하나에서 건우는 세연이 찾아낸 오래된 기타를 예기치 않게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간단하고 음이 맞지 않는 코드로 시작한 것이 점차 진정한 열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건우는 방에서 몇 시간씩 혼자 연습했고 곧 자신의 노래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음악적 재능도 꽃피워서 그의 음악이 지역 라디오 방송국에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투쟁, 고통, 역경 극복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찬 그의 노래 가사는 비슷한 경험을 겪은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음악은 건우의 목소리가 되었고 그의 이야기를 공유하고 예술을 통해 치유하는 방법이 되었습니다. 세연에게 건우가 한때 불가능해 보였던 것을 이루는 것을 보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보람 있는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건우는 세연의 보살핌을 받으며 자신의 길을 찾은 유일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집에 온 또 다른 아이인 석현도 그의 삶을 바꿔놓았습니다. 세연은 7년 전 그가 수줍고 내성적이며 자신감이 거의 없는 소년이었을 때 그를 데려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석현은 엄청나게 똑똑하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그의 학업 성취도는 뛰어났고 그의 헌신 덕분에 그는 전국 최고의 사립학교 중 한 곳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석현은 반에서 1등 학생입니다. 세연이 처음 그를 만났을 때 상상도 못했을 업적입니다. 다은의 이야기도 마찬가지로 인상적입니다.
19세의 그녀는 대학에서 리더가 되었습니다. 바은은 항상 사회 변화에 깊은 관심을 보였고, 다른 사람을 돕고자 하는 열정으로 국제 NGO에서 자원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세연과 함께 보낸 시간 동안 배운 모든 것을 적용할 수 있었고, 그녀의 헌신과 리더십 기술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세연은 바은을 더 이상 자랑스러워할 수 없었고, 그녀가 세연이 시도했던 것처럼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결심을 한 젊은 여성임을 보았습니다. 반면, 세연의 보살핌을 받으며 자란 또 다른 젊은이인 윤우는 관광에서 자신의 소명을 찾았습니다. 수년간의 개인적 탐구 끝에 윤우는 국립공원에서 투어 가이드가 되기 위해 공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자연에 대한 그의 사랑과 사람들과 소통하는 능력은 그를 그 직업의 이상적인 후보자로 만들었습니다. 그의 길은 집안의 다른 젊은이들과는 달랐지만 세연은 윤우에게서 세상에서 자신의 자리를 극복하고 찾고자 하는 동일한 열망을 보았습니다. 세연에게 이 모든 성취는 개인의 성공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것은 역경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돌보는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이 변화하고 극복하고 더 나은 삶을 만들 잠재력이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건우에서 다은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성공 스토리는 세연이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계속 싸우기로 선택한 이유를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세연은 항상 자신의 길이 길고 도전으로 가득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어린 나이부터 떠맡은 수많은 책임에 지쳐 누워 있을 때마다 그 부담의 현실이 그녀를 덮쳤습니다. 때때로 집안의 고요함이 그녀를 감싸면 그녀는 다른 삶을 꿈꿨습니다. 친자녀가 있었을지도 모르는 삶, 더 전통적인 가족 말입니다. 그러나 깊은 곳에서 그녀는 운명이 그녀를 다른 길로 인도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 길은 그녀를 많은 아이들의 어머니가 되게 했지만 그들 중 누구도 그녀의 피를 공유하지 않았더라도 말입니다. 밤은 그녀가 맡은 책임의 크기를 끊임없이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30세의 세연은 같은 나이 또래의 다른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그녀가 선택한 삶은 그녀를 전통적인 사회적 관계에서 멀어지게 했고, 그녀를 희생으로 가득 찬 존재로 밀어 넣었습니다. 하지만 지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결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구한 모든 아이들, 그녀가 변화시킨 모든 삶은 잔인한 시스템에 저항하는 승리였습니다. 두 번째 생각 없이 그들을 버렸을 시스템이었습니다. 혼란스러웠지만 세연을 계속 움직이게 한 것은 아침이었습니다. 그녀는 아이들보다 일찍 일어나 모든 것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많은 어린아이들을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그녀는 그들이 그녀의 삶에 들어온 이래로 똑같은 사랑과 헌신으로 그것을 했습니다. 그녀는 빵을 자르고 차를 위해 물을 끓이면서 그들이 얼마나 멀리 왔는지 생각했습니다. 그녀가 사적으로 부르던 그녀의 아이들은 그녀가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번성했습니다. 어려움은 계속되었지만 아무리 작은 성과라도 그녀는 왜 그런 일을 했는지 상기시켰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최우선 순위는 그 아이들 각자가 더 나은 미래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학교에 데려가는 것부터 교장 선생님과 교사들과의 회의까지 모든 사람이 발전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활동으로 하루하루가 가득했습니다. 세연에게 교육은 그렇지 않으면 닫혀 있을 문을 여는 열쇠였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끊임없는 재정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세연은 그들이 모두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싸우는 것을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걱정하는 것은 공식적인 교육만이 아니었습니다. 세연은 이 아이들이 지닌 트라우마가 이제 안전한 곳에 있기 때문에 그냥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감정적 상처가 다시 나타나는 날들이 있었고, 세연은 어머니 이상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들을 위로하고, 경청하고, 삶이 그들에게 남긴 공허함을 채우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때때로 그들이 완전히 치유될지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그녀는 그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사랑을 계속 주었고, 이 사랑이 그들의 회복으로 가는 다리가 될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모든 스트레스에도 불구하고 세연은 여전히 사랑의 힘을 깊이 믿었습니다. 그녀는 세상이 이 아이들에게 잔인했지만 사랑이 그들의 삶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고 그것이 현실이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조금씩 날마다 건우, 승우, 동현, 다은, 윤우 그리고 다른 많은 사람들은 가장 어두운 상황에서도 터널 끝에 빛이 있다는 것을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그들 각자는 길을 찾았고 계속 나아갈 이유를 찾았고 세연은 그 여정의 근본적인 부분이 된 것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러나 의심은 결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세연이 거실에 혼자 앉아있는 밤이 있었고 집안이 조용하고 아이들이 깊이 잠들었을 때 그녀는 자신이 충분히 하고 있는지 의문을 품었습니다. 수많은 삶의 무게가 그녀의 어깨에 얹여 있었고 때로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그녀를 압도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다면? 계속할 수 없다면? 이러한 질문은 취약한 순간에 그녀를 괴롭혔지만 그녀는 항상 계속할 힘을 찾았습니다. 그 힘의 일부는 아이들로부터 받은 사랑에서 나왔습니다. 항상 쉬운 일은 아니었고 혼란과 갈등이 압도적으로 느껴지는 날도 있었지만 아이들로부터 받은 애정은 그녀를 계속 싸우도록 이끌었습니다. 아이들이 그녀를 꼭 껴안을 때마다, 그녀가 한 모든 일에 대해 감사할 때마다 세연은 모든 고난이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게다가 세연은 자신이 일하는 상황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노력이 개인적인 노력이 아니라 이 아이들을 크게 실망시킨 시스템에 맞선 싸움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 명을 구할 때마다 그녀는 기대에 부응하고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잊은 듯한 세상에 대한 작지만 중요한 승리를 거둔 것처럼 느꼈습니다. 이러한 인식이 그녀를 강하게 유지했고 더 이상 힘이 없어 보일 때에도 그녀를 앞으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미래는 불확실했지만 세연은 그것에 겁먹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삶은 이미 그녀가 돌보고 있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그녀의 도움이 계속 필요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아이들에게도 끊임없는 투쟁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때때로 자신의 친자녀를 가질 가능성이 있는 더 조용한 삶을 꿈꿨지만 지금은 그때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전히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고 바꿔야 할 삶이 많았습니다. 적어도 지금은 그녀의 우선순위는 그녀의 가족이었습니다. 그녀가 사랑과 희생으로 만들어 온 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도전이 많았지만 세연은 이 길을 걷기 시작했을 때 자신에게 한 약속을 계속 믿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녀는 그 아이들 각자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싸우는 것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세상은 잔인할 수 있지만 사랑은 항상 삶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그것을 믿는 한, 그녀는 직면해야 할 장애물이 아무리 많더라도 계속 전진할 것입니다.